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다툼이 벌어진 한 재벌 총수 집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진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벌과의 다툼이라니까 상당히 좀 흥미로운 소재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느 그룹 얘기입니까? 혹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는 뭐 재벌이 맞습니까? 그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텐데 네네. 한국 타이어 그룹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뭐 거긴 당연히 알죠. 예, 맞습니다. 그 작년에 한국 타이어 그룹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네. 지주사가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됐고요. 그 밑에 자회사로 한국 타이어가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사장이 조현범 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유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조현범 사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룹 내 경영권을 놓고요. 현재 조현범 사장과 형제들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재벌 3세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첨단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경기도 판교. 하이테크 건축의 거장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건물이 보입니다.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본사 건물입니다. 옛 한국 타이어 그룹입니다. 지난 5월 28년 만에 강남구 테헤란로 사옥을 정리하고 판교로 옮겼습니다. 첨단 종합기술회사를 지향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원래 효성그룹 계열이었습니다. 효성 창업주 고 조홍재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양래 회장이 회사를 맡은 뒤 1986년 효성에서 계열 분리됐습니다. 주력 자회사인 한국타이어는 국내 1위, 세계 7위 업체입니다. 자회사인 배터리 회사 한국아트라스 BX 역시 매년 6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계 서열 38위, 이 재벌 그룹의 총수 집안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6월 26일 조양래 그룹 회장이 갑자기 자기 주식 2,100만 주를 모두 팔았습니다. 조 회장은 지주회사 지분 23.59%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지분 전체를 갑자기 팔아버린 겁니다.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둘째 아들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사실 예상하기 쉬운 변화가 아니잖아요. 이거 자식들한테 일반적으로는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일반적이니까 아들 한 명한테 다 갖다라는 거는 그게 또 중요도 아니고 매매였잖아요. 예상하기 쉬운 방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거래 가격은 2,400억 원. 조현범 사장은 이 돈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자기가 사들일 주식을 담보로 2,2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전격적인 거래로 순식간에 지배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지분은 조양래 회장 23.59%, 첫째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 0.89%, 둘째 조희원 씨 10.82%, 셋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부회장 19.32%, 넷째 조현범 사장 19.31%. 조양래 회장이 최대 주주였고 나머지를 4남매가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현범 사장이 아버지 지분을 모두 가져가면서 지주회사 지분 42.9%로 독보적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다른 3남매 지분을 모두 합해도 조현범 사장의 지분이 더 많습니다. 그룹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 30일, 큰딸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식 거래가 아버지의 결정이 아닌 것 같다며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인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성년 후견인, 쉽게 말해 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법원이
성년 후견인을 받아들이면 조양래 회장은 후견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룹 지배권을 막내 아들에게 넘긴 결정 역시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양래 회장은 1937년생, 올해 83살입니다. 큰딸 조희경 이사장 측은 아버지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평소 여러 차례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의사결정이나 그런 판단 과정이 이제 과연 이제 온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일단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회장님의 최근의 상태나 은행이 그 이전에 평소에 해오신 것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청구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래 회장은 정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했을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은 또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거는 사회를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실제로 법무법인까지 지정을 해서 변호사들까지 해서 실제로 사회에 이렇게 기부하는 재단에 전 지분을 기부하려는 실무 작업까지 했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지론이셨는데 왜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네.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는 증언입니다. 큰딸이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심판을 청구한 바로 다음 날 한국타이어 홍보실이 기자들에게 조양래 회장의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우선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첫째 딸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당황스럽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매주 친구들과 골프도 즐기고 있고 골프가 없는 날은 PT도 받고 하루에 4에서 5km 이상씩 걷기 운동도 합니다.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식 매각도 자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조현범 사장에게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고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여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 이미 전부터 최대 주주로 점 찍어두었습니다. 미리 생각해 두었던 대로 조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양래 회장은 1986년 회장을 맡은 이후 거의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회사 경영은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 조 회장이 막내 아들에게 지분 전체를 넘긴 것도 입장문을 낸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양래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막내 아들 조현범 씨에게 자기 지분 전체를 넘겼는데 큰딸은 이거 못 믿겠다,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양래 회장은 원래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해야 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또 자기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평소 자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딸의 주장은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리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성년 후견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네. 언제 들어봤나 생각했더니 그 지난 롯데그룹 승계권 다툼 때에도 이 용어가 나왔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고인이 된 신격호 회장이 큰아들을 후계자로 지정을 하니까 형제들끼리 큰 다툼이 났었죠? 맞습니다. 당시에 신 회장의 여동생이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을 청구했었는데요. 그때가 2015년입니다. 네. 당시 법원은요, 신격호 회장의 건강과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딸 조희경 이사장이요.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뭔가 막내 동생 조현범 사장이 이걸 꾸민 게 아닌가 의심하는 듯하던데요.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희경 이사장 측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대신에 이메일로 인터뷰에 응해왔습니다. 오, 인터뷰를 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조희경 이사장은 이번 주식 매각이요. 사실상 조현범 사장이 아버지를 부추겨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조양래 회장의 큰딸 조희경 씨. 그룹 지분은 0.89%밖에 없지만 공익재단인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지난달 26일 스트레이트와 서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동생인 조현범 사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작년 조현범 사장 구속 이후 한국타이어에 대한 오너리스크 여론이 생겼고 가족들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도 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움직임이 조현식 부회장 중심으로 일어나던 차에 조현범 사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사회의 징계 움직임 등 위기의식을 느낀 조현범 사장이 노안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회장님을 부추겨서 비밀리에 주식 매매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범 사장은 작년에 횡령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사회가 징계를 논의하자 조 사장이 선수를 친 것 같다는 게 큰딸 조 이사장의 주장입니다. 조 이사장은 그룹 홍보실이 배포한 조양래 회장의 입장문도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회장님을 마지막으로 뵌 것은 4월 초였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은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한 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회장님의 입장문은 회장님을 알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경영진과 조현범 사장이 사전 모의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조현범 사장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니 사전에 모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영진들이 다른 가족들한테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함구령을 내렸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조현범 사장의 횡령 범죄를 언급하며 경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조현범 사장의 범죄 사실은 글로벌 기업인 한국타이어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현범 사장이 경영을 맡은 이후 한국타이어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제품의 퀄리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희경 이사장은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리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회장님께 증여하실 계획이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럴 계획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장님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그룹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평소 회장님의 신념과 철학에는 완전히 위배되는 결정을 갑작스럽게 내리신 것입니다. 대기업의 승계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회사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범 사장과 후계자 경쟁 관계에 있던 형 조현식 부회장은 어떤 입장일까? 지난달 23일 스트레이트는 횡령 혐의로 동생 조현범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식 부회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조 회장님의 지금 상태는 어떠신 건지, 그리고 그 지분은 어떻게 결정된 건지 가족들하고 무슨 사전에 합의는 없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런 거 한 말씀만 해주시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대신 조 회장의 입장을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매각 직전 조 부회장이 친분이 있던 사람에게 쓴 편지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버지의 인지, 정서, 판단 기능이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심각함을 감지했습니다. 아버지와 하와이에서 한 달간 함께 생활하며 아버지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감지한 것은 큰 누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동생 말만 듣는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동생 말만 들으십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아버지 통장으로 10년씩
매달 1,000만 원 넘게 8억 원을 붙인 일도, 거꾸로 현식이 너는 아는 마담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하십니다. 회사 걱정을 드리면 동생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무조건 화를 내십니다. 조현식 부회장은 동생 조현범 부사장 때문에 회사가 걱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너무 걱정입니다. 이익이 1조에서 7천억, 5천억, 3천억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 빠릅니다. 주 고객인 현대자동차에서도 경고문이 왔습니다. 동생은 구치소에서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마음대로 인사를 했고, 구매 지출도 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2007년 주가 조작 때도 무탈하게 지냈고, 이번에도 4년 집행유예로 지나간다 해도 저는 동생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 결국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혼자 여러 생각을 합니다. 편지 끝에는 조현식과 형제들 올림이라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보니까 조양래 회장이 후계자로 막내 아들 조현범 사장을 정해서 자기 지분까지 다 넘겼어요. 네. 그러니까 큰 누나와 형이 문제를 삼고 나선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갑자기 평소 신념과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막내인 조현범 사장이 무언가 일을 꾸민 것 같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조현범 사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조현범 사장은 그룹 홍보실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조양래 회장은 조현범 사장에게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이미 전부터 최대 주주로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과 누나 얘기를 들어보면 오너 리스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조현범 사장의 횡령 사건 얘기도 있고, 아니 근데 이 사건에는 또 이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사건이죠? 네, 조현범 사장이 최근 횡령으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위기를 맞은 건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 보시겠습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2001년 당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사진 한 장으로 대중의 큰 주목을 받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직후인 7월 3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축구대표팀 히딩크 감독에게 명예의 시민증을 줄 때 촬영된 사진입니다. 히딩크 감독과 함께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인 이명박 시장의 아들 이시영 씨, 그리고 사위인 조현범 사장이 서 있습니다. 공식 행사장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행사가 끝난 다음에 한 것인데 네. 아마 그게 조금 이제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이건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서. 네. 장인이 17대 대통령에 취임한 2008년. 이번에는 주가 조작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조현범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사장을 비롯해 재벌 2, 3세의 여러 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사장을 비롯해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부장검사는 안택은 전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서지영 검사 성추행 혐의로 고발됐던 그 검사장입니다. 2012년 1월 조현범 사장은 한국타이어 경영을 총괄하는 경영기획본부 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수재 혐의였습니다. 넉 달 만인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곧바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조현범 사장은 2008년부터 10년 동안 납품업체 사장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6억 1천만 원의 뒷돈을 받았습니다. 조 사장은 또 관계회사에서 매달 200에서 300만 원씩 비자금을 만들어 9년 동안 2억 6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차명 계좌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 돈은 유흥비로 쓸 목적이었다고 돼 있습니다. 큰 누나 조희경 이사장과 형 조현식 부회장이 문제 삼은 오너 리스크는 바로 이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큰 누나 조희경 이사장은 이사회가 조현범 사장을 징계하려고 하자 조 사장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버지를 부추겨 비밀리에 주식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일까? 전자공시시스템의 보고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조현범 사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열흘 뒤인 4월 27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부정행위 관련 인사플랜 검토. 이사 5명 가운데 조현범 사장은 불참했고 조현식 부회장과 사회이사 3명은 찬성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납득을 하셨나요? 이 이사회가 열리고 2달 뒤인 6월 23일 조현범 사장은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장 직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조현범 사장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6월 26일 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지분 전체를 조현범 사장이 2,400억 원에 사들였다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횡령 사건으로 위기를 맞았던 조현범 씨가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극적인 반전이 벌어진 겁니다. 야, 이 조현범 사장 횡령 사건을 보니까 그래도 재벌인데 좀 없어 보이네요. 예. 아니, 본인의 유흥비를 위해서 이 단골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아버지 이름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로 횡령을 했다. 아유, 참 이거. 참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조현범 사장 횡령으로 유죄 판결 받고 그리고 이사회는 징계 문제까지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저 사건 때문에 조현범 사장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불과 사흘 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현범 사장이 아버지 지분 전체를 이제 넘겨받으면서 그룹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현범 사장이 넘겨받은 주식 2,400억 원어치 이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언젠가는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번 거래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였습니다. 조현범 사장은 그럼 무슨 돈으로 이 돈을 갚을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 아무리 재벌이지만 이 정도 액수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목받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 아트라스 BX라는 회사입니다. 그 배터리 회사. 네, 그렇습니다. 이 자회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그 내막을 보시겠습니다.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의 자회사 한국 아트라스 BX. 매년 5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 알짜 배터리 회사입니다. 지난 2016년 그룹은 갑자기 이 회사의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을 들여 전체 주식의 60% 정도를 자사주로 사들였습니다. 30%는 이미 그룹 지주사가 갖고 있으니까 90% 정도를 확보한 겁니다. 올해 3월에는 구속돼 있던 조현범 사장의 측근을 아트라스 대표이사에 앉히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조 사장의 횡령을 도와줬던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액 주주들은
횡령 공범으로 연루된 인물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한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회사 측에서는 자진 철회를 했었습니다. 왜 멀쩡한 상장 기업을 갑자기 상장 폐지하려는 걸까? 소액 주주들은 조현범 사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는 회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고 대주주가 함부로 주식을 팔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장을 폐지하면 이런 의무가 모두 사라집니다. 대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조현범 사장은 아버지 주식을 사들이면서 2,2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돈을 갚으려면 거액이 필요한 상황. 소액 주주들은 조 사장이 아트라스 BX를 돈주머니로 쓰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스는 지난해 기준 3,600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는 알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뭐 경영 효율화 이런 거고요. 향후 이제 아트라스 BX의 어떤 자산을 헐값을 매각한다거나 어떤 다양한 거래를 통해서 이제 조현범의 부를 이전시키려는 시도가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아트라스 BX는 갑자기 회사 이름을 한국 아트라스 BX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붙인 대가로 아트라스는 매년 16억 원의 사용료를 지주회사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이상 아트라스 BX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글로벌리 영업을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을 붙여서 한국 아트라스 BX로 사명을 변경을 하고 1년에 벌어서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그 브랜드 사용료로 이렇게 지주회사에게 이렇게 지불을 하는 겁니다. 지배주주들은 이 지주사에다가 지분을 갖게 되면 현금 배당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주식을 팔 수는 없어요. 지배권 주식이니까. 그러면 배당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이 지주사는 뭔가 캐시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니 주로 하는 게 뭐 경영 컨설팅이나 브랜드 빌려주는 값 이런 걸로 이제 받는데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는 조씨 일가입니다. 지주회사로 돈이 간다는 건 곧 조씨 일가로 돈이 간다는 뜻입니다. 조현범 사장 측은 이에 대해 계열사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결정이었다. 브랜드 사용료는 외부 전문기관의 의뢰에 공정하게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장 폐지는 기동성 있는 경영 체계를 갖춰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조현범 사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아트라스의 하청업체 갑질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프로야구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던 터라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야구장에 가가지고 야구를 관람을 했거든요. 국회가 야구장만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회사는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은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 매각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아트라스 사례 봤잖아요. 네네. 이게 완전히 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이런저런 명목을 대서 돈을 빼가는 건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네, 지주회사라는 게 원래 따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지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신 것처럼 브랜드 사용료나 아니면 배당 이런 것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총수 일가족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타이어그룹도 총수 일가 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요. 네, 조현범 사장이 42.9%로 가장 많고 나머지 남매 지분까지 더하면 74%에 육박합니다. 야,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주회사 제도 도입된 지 꽤 오래됐죠? 네, 1999년도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시행 20년을 맞은 지주회사 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2012년 9월 한국타이어는 지주회사로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기존 회사를 둘로 쪼개 하나는 사업회사, 하나는 지주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주회사가 다른 자회사들도 지배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족의 지분율이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 조양래 회장 일가족의 지분율은 36%. 그런데 지주회사 전환 1년 뒤 총수 일가 지분율은 74%로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조 회장 일가가 개인 돈을 들여 지분을 더 사들인 걸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주회사 제도에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회사를 분할하면 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 총수 일가족의 지분은 36%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분 수합, 즉 주식을 맞교환합니다. 총수 일가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한국타이어 주식 36%를 지주회사로 넘깁니다. 그 대신 지주회사의 주식을 넘겨받습니다. 별로 필요 없는 자회사 주식을 그룹 지배력 행사에 꼭 필요한 지주회사 주식과 맞바꾸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총수 일가의 지주회사 지분율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지배주주의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회사 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이랑 바꿉니다.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이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은 이 지주회사로 들어갑니다. 대신 유상증자나 다른 방법도 아니면 자기 주식을 통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배주주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갑자기 2배로 뛰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을 교환할 때는 총수 일가족에게 세금 혜택까지 줬습니다.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교환하는, 스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이연을 시켜줘요. 즉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주식을 바꾼 다음에 그 주식 팔 때 내라라는 식으로 바꿔줬죠.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면제해 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 교환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총수 일가 지분은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0%에서 17%까지 늘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주회사 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취지는 괜찮았습니다. 과거 대기업 집단은 굉장히 거미줄처럼 얽힌 지분 구조 또는 순환 출자 구조였는데 이제 지주회사로 정비하는 과정에 이제 그 체제가 단순해졌기 때문에 감독하기도 이제 쉬워졌고 그런 것 때문에 정부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지금까지 용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습과 관련해 불법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감시가 심했던 삼성과 현대차 그룹 정도만 빼고 주요 그룹들이 줄줄이 지주회사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같이 총수 일가 지분이 폭증했습니다. LG그룹 7%에서 34%로 폭증했습니다. SK그룹 11%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7%에서 55%로 2배, 한진중공업은 16%에서 50%로 3배 늘어났습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국내 기업 집단 173개의 총수 일가족 지분율은 평균 20% 수준에서 45%까지 2배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다들 어려워했죠. 왜냐하면 지주회사를 만들려면 지분 구조를 다 바꿔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회사를 어떻게든 주식을 사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 저 누가 정확하게 개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주회사를 기존의 회사를 쪼개서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상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지주회사 제도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여러 규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벌 기업들의 요구로 모두 후퇴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를 보유할 때 반드시 30% 이상 보유하도록 했던 규제 20%로 낮아졌습니다. 무분별한 차입을 못하도록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을 100%로 제한한 규제 200%로 풀렸습니다. 손자회사, 즉 자회사를 통해 다시 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게 했던 규제 없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습 과정에서 세습 과정에서 2세들 경영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돈도 훨씬 더 벌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활용했죠. 지금도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정부는 최근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 비율을 다시 늘리는 방안,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감사 선임의 독립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벌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제 경영임원이나 대주주들이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사회. 밖에서 보기엔 거수기에 불과하고 전혀 이 사회가 그런 불법 경영이나 부당한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 역할을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기업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현대사회에서는 주주들만의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소비자, 노동자, 하청업체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경 기업이 영어로 퍼블릭 컴퍼니입니다. 공공의 기업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기업이 아닌데 마치 자기들 개인 재산 가지고서 가족 간에 재산권 분쟁하듯이 재벌 경영권 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 경제 전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져오는 사회적 국가적 문제라는 것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70년대부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 절반을 그 직원들 대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벌 오너들이 뭔가 이상한 짓 하면은 전부 다 내부 견제를 받으면서 사전 내 다 봉쇄가 되고 이런 체제라는 거죠. 모회사라든가 자회사 전체에 노동이사가 적어도 한 명이라도 들어간다면 이 지금 우리나라 그 재벌들에서 벌어지는 온갖 그 추잡한 그 사건들이 저는 확연하게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상장 기업이 영어로 퍼블릭 컴퍼니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기업이 어느 한 개인 혹은 주주들만의 것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재벌 일가족의 분쟁이 그들만의 다툼이 아니란 걸 뜻하기도 할 겁니다. 하나의 기업이 망가진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도 함께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스트레이트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에 대한 감시를 앞으로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o say the words you longed to say. Cast this off again, and you'll find something deeper and more genuine. From the shadow of your wings.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21번째 방송입니다. 박진윤 기자 여기 스트레이트 후 처음이죠. 네,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 처음 왔습니다. 네. 아늑하고 좋네요. 그렇죠. 예, 저쪽에 저희가 저번에 했을 때보다 좀 아늑하고 뭔가 좀 더 하는 것 같고 좀 좋습니다. 네. 오늘 취재 내용은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는 네. 약간은 좀 가십성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좀 앞부분 옐로우로 가는 것 같다. 네. 재벌 일가의 다툼. 아니 뭐 꼭 그런 것보다도 약간 이거는 그 우리 소비더머니 거기서 이제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해 가지고 되게 좀 쉽게 정리를 해줘서
그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류의 내용인가? 뭐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형제난 벌어진 게 우리가 다룰 내용인가 했는데 생각해봤더니 아트락스가 끼면서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구나. 이게 그 지분율을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한쪽에 몰아주는데 그걸 빚을 내서 상속세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속이 아니니까요. 상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매니까. 정확히는 증여세죠. 증여세 회장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증여세 상속이 아니죠. 증여세.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지 않았잖아요. 이게 매매가 되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실한 자회사의 경영권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우리가 다룰 만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요 오늘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취재 뒷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 네. 그러니까 조양래 회장의 큰딸입니다. 네. 일단 그거부터 정리를 좀 해주세요. 가계도? 네, 가계도. 조희경 이사장이 큰딸, 예. 조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 둘째 딸. 예. 그다음에 셋째가 조현식 부회장. 부회장 예, 아들. 그다음에 막내가 조현범 이렇게 현 사장. 예. 그러면 이제 이녀 이남이네요. 예, 그렇죠. 이녀 이남. 딸 아들. 예. 이렇게 되는 거군요. 요 오늘 기사의 주인공격인 조현범 사장은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네. 그래서 이제 큰 누나예요. 이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이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다. 네네. 멀쩡한 정신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니 법원이 한번 판단해달라 이걸. 네. 재벌가의 다툼에서 종종 나오는 이제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누구를 그러면 성년 후견인으로 해달라는 건가요? 그거는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예. 그것도 그러니까 큰 딸이 될 수도 있고 둘째 딸이 될 수도 가족은 아니고요. 가족은 아니고. 예, 가족은 안 되고 뭐 또 다른 법인이 되거나 예. 아니면 법무법인이 되거나 보통은 뭐 변호사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 3자가 하는 겁니다. 제 3자가 보통. 예. 그거를 법원이 결정해 준다. 그렇죠. 이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맡으면 이걸로 또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죠. 또 문제가 예. 되니까요. 예. 예. 근데 이 조희경 이사장은 보니까 남매들 중에 이 한국타이어그룹, 그러니까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정말 입에 안 붙네요. 입에 안 붙네요. 이 한국타이어그룹이라고 하죠, 우리는. 예. 그게 다 아시는 거니까요. 한국타이어 그룹. 예. 한국타이어그룹의 지분이 제일 적어요. 0.89%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적은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타이어 그룹 이전에 한국타이어에서 한국타이어 그룹으로 갈 때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주식을 좀 더 이제 뭐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주회사로 바꾸면서 지분을 더 받은 뭐 그런 작동을 한 건데 조희경 이사장은 경영에 뜻이 없었답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지분에 어떤 뭐 더 갖고 싶은 뭐 그런 욕심도 없었고 예.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분을 많이 갖지 않고 공익재단 성격인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이제 조영래 회장이 사회에 환원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게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 그래서 네네. 공익재단 이사장이라고 하셨죠? 네네. 저는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조희경 이사장의 주장을 보면은 기업의 승계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회사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오너 리스크가 있으니 이건 사회적으로도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문제니 이 문제를 좀 제대로 감시하고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명분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허이로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이거 그 명분 그대로 볼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좀 저희는 들여다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의심을 시작하자면 끝도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런 말을 조양래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 예, 그런 말을 했으니까 나눔재단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왜 안 하냐. 그 결정이 이상하다라고 나온 이야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저희 방송에 나온 송경영 신부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분이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의 전 이사셨어요. 예, 그래서 신부시고. 조양래 회장하고도 많은 사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공익 사업을. 예, 공익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거기 재단에서 이제 이 사회 그냥 이사로 계시면서 조양래 회장의 이제 뜻을 많이 들으셨던 거죠. 옆에서 근거리에서 내가 이 재단에 많이 이제 나중에 환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하셨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조양래 회장의 진짜 뜻은 뭘까 그러면 이거 해석을 두고 이제 형제들 간에 다툼이 벌어진 건데 이 조양래 회장이 언론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약간 베일에 쌓인 인물.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 회사 이름부터 어쨌든 그러니까 잘 익숙지 않은 이름들이더라고요. 다. 예. 은둔의 경영자. 예, 약간 그런 분위기죠. 이게 효성이 이 효성그룹이잖아요.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조홍재 회장이 창립자고. 아버지 조양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남매들의. 그리고 그 밑에 형제가 이제 조성래, 형이 그러니까 조양래 회장의 형이 조성래 회장이 거기가 효성그룹 지금 회장. 예, 효성그룹 회장이고 조성래 회장은 정경련 회장도 했었더라고요. 대외 활동을 활발히 예, 했죠. 형은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조양래 회장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보통 미디어에 노출을 하게 되면 저희 기록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방송 앞에 카메라 앞에 선 적이 없어요. MBC 아카이브에 없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그렇죠. 1984년에 이제 계열 분리를 했잖아요. 효성하고 한타그룹이. 근데 그 이후에도 거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왜 회장님이 이렇게 앞에 안 나서시냐 그룹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86년 이후에 자신은 이제 전문 경영인 내세워서 하는 거지 나는 나서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2012년에 대회 이게 미디어 노출이 한 번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헝가리에서 지금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공장이 있는데 헝가리 대통령이 국내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때 헝가리의 무슨 훈장을 조양래 회장한테 줍니다. 그때 잠깐 미디어에 노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가족들 외에는 사실 거의 본 사람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희경 이사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올해 4월 초에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다. 예. 근데 저희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근데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내가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를 한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4월 초에 내가 봤더니 아버지 건강 상태나 정신적인 판단력이 정상이 아니더라라는 걸 우회적으로 이제 밝힌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큰 딸인 이사장도 조 이사장도 7개월 가까이 이제 아버지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미국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으면 또 코로나 이슈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게 성년 후견인을 이제 청구하고 나서 더 불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와의 또 가서 보기도 그렇고 전화하기도 그렇고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사 아버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해도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를 당한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조희경 큰딸인 조희경 이사장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현식 부회장의 입장도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 조현식 그 부회장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떤 누구한테 보낸 편지를 이제 입수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현식 부회장의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지금 문제인지가 내용이 좀 담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아버지 조양래 회장이 좀 이상하다라는 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일 처음 이걸 눈치챈 건 큰 누나였다. 네, 하와이에서 잠깐 같이 생활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우리 부부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믿지 않았다 처음엔. 그런데 진짜 얘기를 해보고 여러 경험들을 해보니 누나 말처럼 아버지 정신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편지에다 씁니다. 일반적으로 좀 고령이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치매와 관련된 확률은 좀 높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신격호회장도 결국 알츠하이머 때문에 결국 이런 성년 후견인이 받아들여졌고요. 네, 뭐 이 상황은 저희가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알 수 없죠. 가족이 직접적인 가족들이 아니니까 저희가 그런데 어쨌든 정신 상태가 온전치는 않다고 지금 두 자녀는 두 남매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조현식 부회장의 복잡한 심경이 사실 그 편지에 담겨 있는데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해요. 사실 이제 여기 사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기사에 담지 못했지만 두 형제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이 비슷한 시기에 횡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도 같이 받습니다. 별건인데 재판은 같이 받아요. 둘 다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이
동생 사건은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형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형 사건은 그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인데요. 네. 뭐냐면 누나 이름으로 이제 누나를 이제 회사의 직원으로 작은 누나 얘기인 작은 거죠? 누나 조희 네, 조희원 조희원 씨 씨. 네. 누나 이름으로 이제 회사 돈을 누나를 직원으로 올려놓고 누나 임금을 책정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횡령했다. 아, 그러니까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네, 그렇죠. 그 가족을 마치 직원인 것처럼 이름을 그렇죠. 올려서 네. 그 임금을 준 거군요. 네. 그 액수는 얼마나 돼요? 그게 한 1억 좀 더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반 정도. 1년 동안. 반에 1억 네. 1천만 원. 근데 이제 본인 주장은 누나 생활비를 좀 보조해주기 위해서 누나를 직원으로 올려놓고 내가 그렇게 한 건 맞는데 내가 쓴 게 아니다 그 돈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를 이제 합니다. 아버지가 동생만 이뻐하고 나는 너무 미워한다. 내가 뭔 말만 하면은 나한테 화를 내고 이제 서운한 감정이 다 드러나요 여기.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동생이 조현범 씨가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아버지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회사 돈을 횡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 편지에 보면은 형의 편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건을 두고도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능력도 없어서 어디 아는 마담도 없냐.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단골로 뚫어놓은 유흥업소 하나 없냐. 그렇죠. 근데 자기가 느끼기엔 평소 아버지의 어떤 신념,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도 경영해야 된다, 전문 경영에 맡겨야 된다 이런 신념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조현식 부회장이 보기에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건 다 어쨌든 횡령인데 횡령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불법입니다만은 또 경중은 뭐 제가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상식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셋째인 형보다는 동생 건이 훨씬 더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유흥비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흥비를 목적으로 너무 참신해서 깜짝 놀랐네. 그 저번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그 벤츠차 그 이사장님, 그렇죠. 깡. 벤츠차를 가지고 깡을 한. 그걸 보면서 정말 벤츠는 비싸기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룹 회장, 뭐 사장, 재벌 아들들 일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월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매달 3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걸 회사 돈을 빼돌려서 이제 그 차명 계좌로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흥비로 쓰는 거예요. 참 이거. 그러니까 술값을 삥땅 쳤다. 뭐 이런 아, 전문 용어. 전문 용어. 유튜브니까 가능한 또 이런 한 번에 확 와닿긴 하네요, 그죠? 확실히. 참 아니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 내고 술 먹으면 되지. 그렇지. 왜? 그 허일호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죄질이 좀 달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조현식 부회장의 얘기도 이제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변호사를 둘 다 선임을 해요. 근데 둘 다 김앤장을 이제. 역시 최고를 쓰는군요. 역시 재벌가입니다.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에. 판결 일주일 전에 이게 올해 4월 17일에 판결이 났는데 판결 일주일 전에 김앤장에서 집행유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동생한테 얘기를 해서 동생이 그걸 듣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도 집유고 나도 집유니까 항소하지 마자 우리. 항소하면 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버지도 거기에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동생 앞길 망치지 말고 너 항소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집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조현식 부회장은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억울함과 서운함이 같이 좀 공존하고 아버지가 막내 동생만 싸고 돈다 이런 인식들이 다들 있는 겁니다 지금 형제들 사이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근데 진짜 그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재벌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한 병에 그 우리는 이제 상상도 못할 이런 이렇게 좋은 술 이런 거 이렇게 그냥 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일시불이요 이러고 이제 딱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회사 돈을 이렇게 한 달에 그냥 200, 300씩 꼽을 쳐가지고 그렇죠. 정말 오늘 보면서 사실 이해가 쉽진 않죠. 네, 잘 그렇게 부러운 삶이 아니었구나 거기서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두 형제가 이런 뭐
몇 억짜리 횡령을 가지고 검찰이 기획 수사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작년 하반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 두 사건이 다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이건 정말 추정입니다만, 뇌피셜입니다만, 효성그룹 안에서 조현식파와 조현밤파 사이에 일종의 전쟁이 벌어졌고, 투서 전쟁. 예, 그 와중에 서로 뭐가 들어간 게 아닐까. 서로 찌르고. 그러면서 둘 다 재판을 받고 어쨌든 실형이 나오긴 한 거네요. 집행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예. 아마 그랬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뭐 진실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야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액수 자체라든지 월에 얼마라는 기준액이 그렇게 막 이 효성 내부에서 한타그룹 내부에서 누군가가 이제 찔렀겠죠. 네. 둘 그럴 다. 수 있겠네요. 예. 아 근데 저는 그거 좀 아니 아트락스라는 이 회사 말이에요. 저는 이제 라디오 DJ도 하고 하다 보면 라디오 광고 되게 많이 해서 우리에겐 되게 정말 친숙한 그렇죠. 브랜드거든요. 네. 아트락스 BX. 네. 여기가 한국타이어만큼이나 친숙하죠. 아트라스 BX. 딱 듣는 순간 여긴 배터리 이게 딱 네. 느낌이 올 정도로 친숙한데 여기 생각보다 알짜네요. 엄청 알짜 회사입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타는 차가 배터리가 한 3년에서 4년 주기래요. 좀 갈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소모품이니까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이 업은 아트라스라는 회사는 굳이 앞으로 어떤 장비를 더 늘리지 않아도 꾸준하게 나가는 그런 매출이 있다는 거예요. 소비재니까. 예, 그렇죠. 이 자동차 배터리가 과점 시장인데 예. 이제 제일 점유율이 높은 게 아마 세방전지 로켓 배터리라고. 로켓 네. 배터리라뇨. 로켓 죄송합니다. 배터리. 로켓 배터리. 예. 네. 또 예전분 또 나오네요 이게 배터리는. 아니 저희 때는 다 그랬어요. 배터리지 뭐. 왠지 자동차 배터리는 진짜 배터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배터리 어색해요. 네. 네. 근데 이 로켓 배터리는 주로 신차 시장에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아트라스 BX는 주로 교체 시장에 이제 공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체 시장이 경기를 안 탄대요. 코로나19가 오건 뭐가 오건 간에 이미 있는 새 차는 안 사도 있는 차에 배터리는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회사를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연간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한 500억씩 나오고. 이익이? 예.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영업이익이 아니고 순이익. 순이익이. 그리고 진짜 대단한 회사네. 2019년 기준으로 유보금이 3,600억. 쌓아둔 돈이네. 네, 쌓아둔 돈이. 네. 그러면 3,600억. 그다음에 주식 산 돈이 2,400억. 자, 거기까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하여간 이런 알짜 회사를 이제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는 건 상장사는 이런저런 의무가 많이 붙잖아요. 공시 의무도 생기고 대주주가 주식도 함부로 팔 수 없고. 근데 상장을 폐지하면은 이런 규제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대주주가 훨씬 더 감시받지 않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의심하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그 아트라스 BX라는 지분 구조를 좀 보면 지주회사 그러니까 그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30%를 갖고 있고요. 신기한 게 아트라스 BX 자체로 자사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장 폐지한다 하니까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60% 갖고 있어요. 그러면 90%가 이미 다 회사 거라고 보면 되죠. 야, 그럼 나머지 10%가 소위 말하는 저희 같은 개미들. 예. 나머지 10%가 국민연금하고 있고,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건실한 회사가 갑자기 상장 폐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예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니고 아트라스 BX에서 니네 거 팔아라. 우리가 사겠다. 우리가 사겠다. 우리가 다 사서 정리하겠다. 요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값이 너무 헐값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좋은 회사고 실적이 좋은데 지금 시가로 얼마가 있는데 가격이 그 가격보다 미래 가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들고 있으면 이 주식이라는 가치가 계속 갈 거니까. 사실은 이 반발도 근데 그 가격 협상을 염두에 둔 반발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어느 일방의 편을 들기 좀 어려운 사안 같아요. 이 사안 역시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주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저희가 거죠. 볼 거는 이제 소액주주들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회사가 이렇게 알짜 회사인데 상장 폐지를 한다니? 그렇죠. 왜? 이런 데 의문을 이제 가져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여기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야, 근데 그 상장 폐지를 만약에 하면은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건실한 기업 하나가 대주주가 상당히 이제 감시와 견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어쨌든 그
모회사 그리고 이제 자회사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옛날보다는 이게 오히려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였잖아요. 지주회사 그렇죠. 제도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 제도가 IMF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1999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처음에 이제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순환 출자 구조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재벌들이 이걸 이용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했는데 어느 한 군데가 부실해지니까 연쇄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럼 재벌들의 이 소유 구조를 좀 단순화하자. 이게 지분 몇 프로 안 되는 거 가지고 다 지배하는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좀 해소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 취지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네, 그 이후에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면서 전환이 되는 건 좋아요. 다 하는데 가장 핵심은 대주주들 특히 이제 오너 일가들의 지배력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지분이 2배로 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3배까지 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 갖고 있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2배, 3배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더 공고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이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한데 뭐 특히 이제 삼성그룹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지배구조 개선과 이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거기도 되게 이제 어쨌든 잡음들과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지주회사 제도를 잘 이용한 거네요. 삼성 입장에서는. 비슷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정확히는 삼성은 지주회사로는 못 갔죠. 네,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못 갔습니다. 지주회사로. 근데 못 간 이유는 이제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금산분리 이슈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삼성생명과 전자를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문제 때문에 지주회사 이슈가 단순하지 않았던 거고 이 회사에게는. 또 하나는 이제 불법 승계 사건으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위조 판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워낙 주주들의 감시도 심하고 사회적 감시도 심하니까 함부로 지주회사로 이제 못 간 것 같아요. 여기는. 현대차도 비슷한데 여기도 글로비스 사건으로 그렇죠. 총수 일가가 한번 뭐 감옥에 갔다 오셨고 그리고 또 현대차 특이한 거는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로 가는 순환 출자의 구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 한 군데를 끊으려면 지분을 누군가 사야 되는데 이미 그 회사들은 규모가 커져서 그만한 돈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수 일가에게 그 구조를 끊을 만한 돈이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정의선 사장, 회장 이제 회장인 거죠. 정의선이 차기 이제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이제 어떻게든 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글로비스랑 모비스를 합병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시나리오로 있는 거죠. 서로 되는 거죠. 사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또 비슷한 맥락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지금 여기 주식 맞교환을 통해서 지분을 뻥튀기 하는 케이스들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뭐 똑같아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면서 가격 평가를 삼성물산을 0.35, 제일모직의 3분의 1 정도만 평가를 해주고 주식을 맞교환해서 합병을 했더니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이 0%에서 17%로 폭증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 대기업들에서 다 벌어진 겁니다. 네. 이미 할 대기업들은 다 했대요. 네. 전환을 많이 다. 특히 그 방금 삼성물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지난 스트레이트 방송 삼성물산의 강남 재개발과 관련된 거를 한번 쭉 다시 보시면 2주 전 방송이었습니다. 예, 아주 일목요연하게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성년 후견인 제도 만약에 법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양래 회장의 의사 결정에 그 성년 후견인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조현범 사장한테 그 넘긴 이미 벌어진 결정된 게 있잖아요. 매매한. 그거는 이제 뭐 무효 아까 저희가 이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또 다른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효 재판.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부당하다, 뭐 잘못된 거다라는 재판. 아버지 뜻이 아니었냐. 이걸 다. 제대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내린 결정이냐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군요, 그건. 그것도 좀 근데 지난한 싸움이 되게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상당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죠. 사실은 뭐 그 지분 매각도 매각이지만 이 조양래 회장의 개인 재산을 앞으로
증여 내지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성년 의견이 심판 청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아주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조양래 회장이 주식으로만 3천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전략 매각한 예, 지금 이제 조현범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조현범 회장 사장한테 그렇죠. 2,4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을 거고 샀으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주식을 좀 정리하면 이제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가 600억이어서 600억 토탈 3천억 정도 된다는 된다는 거예요? 2,400 플러스 600. 왜냐하면 한국 타이어 지분도 좀 있어요. 한국 타이어 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주회사의 지분이죠. 지주회사의 지분만. 개인적으로 지분을 좀 더 갖고 있어요. 계열사들 지분을 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회사 주식 막교한테 교환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 거군요. 갖고 있는 거죠. 그 지분하고 그다음에 개인 자산이 또 굉장하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돈에 대한 행방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뭐 얼마 전에 무슨 증여세, 상속세가 뭐 18조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크게 감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삼성에 비하면은 좀 작네요. 뭐 저희가 작다고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아니 근데 이게 액수를 떠나가지고 저는 이번 사건이 보면서 조양래 회장이 실제로 그 아까 그 신부님 얘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본인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실제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분의 그 은둔의 경영자였지만 우리가 그 과거를 갖다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본인이 직접 경영에 한 20몇 년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본인의 철학은 분명했다고요. 그러니까 경영이란 거는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분명히 갖고 계셨어서 저는 만약에 이번 이 사건이 조양래 회장이 진짜 그 말을 실천하셨다면 우리 사회에 흔하지 않았던 맞습니다. 정말 그 재벌들의 어떤 세습. 경영 세습이라는 그 악습을 한번 끊어내는 그런 어떤 모범적인 어떤 선례를 남겼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경영 세습을 너무나 많은 재벌들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왜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종범의 아들이 이정우가 야구 잘하는 거는 가능해요. 신체적 능력은 어느 정도 유전이 되니까. 근데 경영 능력이라는 거는 정말 유전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적 기업가라고 지금 생각하는 미국의 뭐 빌 게이츠, 뭐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재벌 2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영 능력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세습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자칫 회사가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냐 아니면 어떤 한 인간을 위한 결정이냐 나의 후계자 계승을 위한 결정이냐라고 했을 때 회사를 위한 결정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의 후계자 승계를 위해서 결정을 하면서 회사가 망가지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꼭 뭐 제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안타깝고 특히나 이 기업이나 대기업의 이 세습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조영 회장 그다음에 이 조현범 이런 사장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취재를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국민 경제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를 끌고 왔기 때문에 대기업 재벌들의 끌고 가는 경제의 이 쉐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 경영하고 이들이 잘못 세습이 돼서 회사가 망가진 거는 국가 경제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 세습과 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좀 이런 시사 프로그램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 그룹과 재벌 총수 일가를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 뭐 재벌 그룹 자체가 꼭 해악은 아니잖아요. 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집단으로서 충분히 전략적 판단과 뭐 이 꾸준히 밀고 나가는 어떤 장기적인 산목, 사업 효율성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재벌 그룹에서 벌어지는 범죄나 이 문제, 사회적 논란의 거의 대부분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둘러싼 문제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상속세를 횡령권 낸다는 건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횡령권이 나왔을 때도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 정도
뭐 그렇게 회사 매출로 봤을 때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엄연한 범죄 행위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저희가 뭐 조현범 사장 개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히딩크 사건. 그다음에 뭐 그때 현장에 계셨다는 제가 야, 맞다. 이 얘기 넘어갈 뻔했어요. 야, 이 중요한 얘기를. 공교롭게 제가 그때 제가 서울시청 출입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도 그 기자들이 한 100명 되거든요. 네. 근데 그날 제가 너무나 또렷이 기억하는 게 그날 히딩크 감독 온다고 기자들이 다 갔어요, 진짜. 2002년 7월 4강 진출 가장 직후입니다, 그건데요. 이때가. 그러니까 2002년 7월에 그 서울시청 출입기자 100명이 보통 브리핑 한다 해서 한 20-30명 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날은 히딩크 보려고 일명 열애 없이 100명의 기자들이 다 간 거야. 근데 갔는데 보니까 히딩크는 알겠고 이명박 시장이야 우리가 알지. 근데 옆에 2명은 모르겠다. 근데 한 명은 스레빠 이거 전문용어로 슬리퍼 신고 있고 복장이 좀 이상해. 그리고 이제 옆에는 비교적 옷을 좀 잘 입은. 그게 근데 조현범 사장이에요. 옷을 잘 입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조현범 사위. 사위. 네. 그리고 이제 그 스레빠는 이제 아들 이시영 씨. 슬리퍼는 아들 이시영 씨. 아니 근데 그때 기자들이 문제 제기 안 했습니까? 아니 사실 그때는 우리가 히딩크에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문제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난 팬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냥. 아니 근데 그게 엄연히 그 서울시의 공식 행사예요, 브리핑장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느꼈더라도 아무 연관없는 외부인들이 이제 온 건데 보통 우리 그 뭐 카메라 기자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 기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취재 대상이 있는데 막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얼쩡거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죠. 그 이거 안 들어오면 진짜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거기서 아무도 이렇게 뭐지 그냥 이러고 넘어갔다는 것도 좀 의아했는데 그게 이제 가족 사진 찍으러 갔다는 걸로 그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죠. 예. 오늘도 빠지지 않고 그분은 또 거의 매주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건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조현범 사장이라는 분,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우리가 좀 어쨌든 취재를 해봤는데, 네. 그 조현범 사장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관심이 좀 이제 모아졌고요. 그 뒤에 이제 한국 타이어 내부에서 잘 성장합니다. 이렇게 그 뭐 사장도 하고 그러면서 내부 살림도 잘 하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데 또 하나에 걸린 게 저희 뭐 뉴스 보셨겠지만 그 이제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되잖아요. 그게 그 주가 조작 사건도 사실은 MB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 외교, 자원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몇억 원씩 챙겼다 이런 혐의였거든요. 이분은 액수가 너무 적은데 아무리 봐도 재벌가가 월에 막 200~300씩 이렇게 이렇게 빼돌리고 무혐의 나왔잖아요. 무혐의 나왔죠. 검찰에서 불기소 검찰 단계. 처분했죠. 검찰에서 아예 무혐의 저희 처분. 보여드렸지만 당시 그 불기소 처분했던 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많이 들어봤던. 아주 익숙한 이름이네요. 아니 그분도 뭐 어쨌든 뭐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는 또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또 결론이 안태근. 그렇죠.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아예 기소를 못했고 그걸로 이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는 이 직권남용이 원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법조항이거든요. 이걸 폭넓게 해석을 안 해주니까. 그거는 이제 무죄가 나왔죠. 어쨌든 그분입니다. 안태근. 예. 이게 참 오늘은 처음에는 이게 좀 우리가 이슈 자체가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일견 솔직히 좀 재밌다. 형제의 난이구나. 뭐 또 이런 느낌도 좀 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좀 저는 좀 씁쓸하고 좀 찝찝하고 좀 그런 기분을 떨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방송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 질문을 던졌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라는 존재는 누구 것일까 과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거 주주 거 아니야? 뭐 형식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요. 소유권 자체는. 근데 현대 사회에서 과연 이 기업을 주주의 것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과연? 사실은 기업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은 다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업에 기여하고 하청업체들이 기여하고
또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들도 그 기업에 기여를 하고. 네. 그래서 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기업이 잘못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온 사회가 함께 져야 되는, 단순히 주주들만 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책임을. 가장 먼저 노동자들이 고통받을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기업이란 존재는 더 이상 주주들만의 것은 아니다. 이건 사회적 책임을 지닌 사회적 존재다. 심지어 저는 퍼블릭 컴퍼니란 말이 공기업이란 뜻인 줄 알았어요. 좋아, 저도요. 처음 들었어요. 예. 그게 상장 기업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저도. 영미권의 어떤 개념으로는 훨씬 더 공공적 성격을 좀 더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영어 용어연. 오늘 뭐 저는 결론은 MBC를 두는 시청자 여러분이다.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박진영 기자 취재 소감 한마디. 그럴까요? 예, 아까 허유루 선배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취재하면서 점점 이렇게 좀 씁쓸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도 좀 이렇게 가볍게 접근했다가 결론 뒤쪽으로 갈수록 이 지주회사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회사를 고의 상폐시키는 문제도 있었고, 거기에 연루된 주주들, 개인들, 이게 이래저래 손해 보는 사람들, 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좀 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조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취재하는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뭐 끝난 거 아니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지 마요. 아니 굳이 그 얘기를 해서 또 다음 거를. 자, 박진영 기자 다음 취재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저희 뭐 이렇게 알림 설정 많이 나가지 않거든요. 예고와 본방과 후 일주일에 3번 정도 방송 올립니다, 저희. 일단 구독과 좋아요라도 꼭. 네, 그리고 본방 사수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